자, 안녕하십니까. 계속 이어서 우리 공시법 만점 받기 프로젝트 26회 때 여러분들이 출제됐던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회 때 지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어렵게 느끼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불이타였습니다. 예측하지 못해 좀 난이도 높았던 문제였었습니다. 자, 같이 문제를 한번 보시죠. 1번 문제인데요. 공간정보법상 우리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질문. 자, 지적공부를 이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적공부는요,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가 있고요. 그럼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가 있고, 전산화된 지적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지적공부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거기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실 건데, 전산화되지 않은 게 있고요. 전산화된 지적공부가 있다라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왜 지적공부는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가 아직도 존재할까? 지적공부는. 그리고 이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는 지적서고라는 그 창고에서 연구보존하거든요. 왜 그럴까? 등기는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지적공부는 아직도 전산화되지 않은 지적공부가 존재하느냐? 지적도와 임야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아마 문제 보시다 보면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경우라고 돼 있고, 갈로에서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라고 돼 있는 표현들 자주 보실 겁니다. 우리 지적도 임야도, 도해, 그림입니다. 이 도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축척이 중요해요. 축척. 근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어떤 지적 도면이 있다. 스마트폰. 이 벌리면요, 확대됩니다. 오므리면 축소돼요. 축척이란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지적도와 임야도는요, 전산화되지 않은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걔가 법적 효력이 있어요. 다만 편의상 여러분, 지적도와 임야도는 편의상은 전산화를 해요. 즉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합니다. 편의상. 다만 편의상이 저장을 한 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산화된 지적공부의 지적도면은 편의상은 전산화시키지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 직인을 날인하지 않습니다. 그 지적 전산상에 직인을 날인하지 않는다는 거.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전산화된 지적공부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이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장점이 아주 많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죠? 바이러스 먹으면 전체가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까, 자, 우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거든요. 그럼 지적소관청, 너 당연히 연구보존해. 근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야, 시도지사, 너도 연구보존해. 시도지사. 이해하시겠죠? 그러고 지금 여기 지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전산화되어 있으면 그래도 불안해. 그러니까 그 위에, 시도지사 위에 누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너는 복제 시스템 구축해도 라고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둡니다. 자, 따라서 1번은 옳은 지문이네요. 일단 우리 관할 시도지사도 들어간다라는 거. 다만 이 열람등본 발급 신청, 여러분 비교하셔야 될 게, 열람등본 발급 신청에는 시도지사 안 들어가요. 시도지사가 한가하게 열람등본이나 발급하고 계실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열람등본 발급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연구보존의 주체니까 우리 시도지사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 2번 지문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당연히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은 제외합니다.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연구보존해야 되는데,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하나 존재하거든요. 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딱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니까 이건 우리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고라는 창고에 연구보존하도록 합니다. 2번도 옳은 지문이네요.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세금 부과입니다. 세금 부과. 그 다음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타 다른 관련 자료들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만 여기서는 여러분 등이니까 예시거든요. 우리 법에서 예시입니다. 예시는 굳이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예시예요. 외우실 필요 없어.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금 부과하려면 납세자 인적사항을 아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이런 것들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 세금 부과하려면 과세표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공시지가 전산자료 이런 것들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금 부과하려면 여러분 권리관계 명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뭐 등기 전산자료 이런 것들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행위주체 누가? 국장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자료들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부과나 부동산 정책은 국장이 세우시는 거거든. 그 다음 4번 질문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하여 그 상속인이,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비상속인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옳은 질문이네요. 여러분 지적 전산 자료 이용은요 단순히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아예 USB 들고 가서 파일 받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전산 자료를 이용 신청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미리 이용 신청 전에 미리 심사부터 받으셔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군사시설이 있더라. 그럼 관계중앙행정기관 하면 각부 장관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 심사받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심사 받아야 되는데 다만 자기 토지, 자기 소유 토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유니까요. 그럼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받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심사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 면제입니다. 그러면 반대 해석하면 심사받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랑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될 게 가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요.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각 그 행정기관의 장들이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신청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행정기관이요 전산 자료 가지고 나쁜 짓 할까요?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분들은 심사받지 아니한답니다. 즉 행정기관은 전산 자료 이용 신청할 때 굳이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심사받을 필요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필요적 면제. 그런데 뭐 개인정보를 제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를 신청할 때는, 이용 신청할 때는 심사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번이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받는 절차 없습니다. 지적공부의 복구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구하려면 당연히 지체 없이 국민들 혼란 없으려면요. 지체 없이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복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복구해야 될 토지가 복구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공부 자신의 토지에 지적공부를 복구해달라고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 해당 토지 소유자가 복구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소유 토지에 지적공부가 멸실됐으니까 복구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실시합니다. 지적소관청의 관리소홀로 지적공부가 멸실됐으니까 당연히 지체 없이 직권으로 복구하는 거다. 따라서 신청 X, 승인 X다라는 거.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승인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 자, 뭐 지금 보시면 그닥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또 넘어갈게요. 자, 담보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이걸 다른 말로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이걸 뭐라고 하죠? 비금전 채권이라고 합니다. 비금전. 자,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당연히 민법의 내용입니다. 비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실 때는 채권액은요. 채권액과 채무자, 그래서 제가 채채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채권액과 채무자는 얘는 필수적 기록상이에요.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 되는 필수적 기록상이니까 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평가한 금액을 신청서에도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필요적 기록상입니다. 신청서에. 왜냐하면 채권액이 필수적 기록상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쌀 100가마를 빌린다.
그러면 쌀백가마를 빌리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내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쌀백가마를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등기관이 그걸 보고 등기부에 채권액을 반드시 필요적 기록상이니까 기재해 준다라는 거, 그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바로 틀렸네요. 비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번,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 자, 근저당권입니다. 여러분, 근저당권은요, 순위번호 하나의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하나만 기재되어 있어야 돼. 그걸 채권 최고액 단일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순위번호 하나의 채권 최고액은 하나만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X. 틀렸네요. 3번,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 자, 채권을 대신 갚는다라는 거죠. 대신 돈 갚으면요, 결국 이 대위 변제는 여러분들 시험에 혹시 대위 변제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걸로 말을 바꾸세요. 채권 양도로. 채권 양도. 대위 변제.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돈 갚으면 결국 그 대신 돈 갚은 대위 변제자에게 그 채권이 양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저당권이라고 했으니까 시험에서 저당권인지 근저당권인지 잘 보셔야 돼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달라. 그래서 저당권은 어차피 피담보채권이 하나거든요. 이게 말해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수개라 하면 2개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근저당이에요. 그럼 저당은 피담보채권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피담보채권이 하나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 피담보채권을 전부 양도하면 저당권 이전 등기, 일부 양도하면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저당권이 시험에 나오면요, 이전 등기, 일부 이전 등기가 그냥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X예요. 저당권은요. 어차피 피담보채권이 하나니까 자유롭게 이전 등기,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3번도 X네요. 근저당권은 달라요. 근저당권은 이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냐 후냐 좀 이따가 이제 나오니까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바로 설명드릴게요. 4번 보세요. 근저당권입니다. 이번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그 채권이 양도가 됐대요. 확정되기 전에. 자, 여러분 잠깐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저당권 이전 2가지로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냐, 그 다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냐로 구별해 보셔야 돼. 왜 이렇게 구별을 하느냐면 근저당권은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과 확정된 후가 그 권리의 내용이 달라요. 권리의 내용이. 우리 권리의 내용을 권능이라고 해요. 아니,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여러분 근저당권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시는 게, 지금 우리 이 실무에서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랬죠. 왜 우리 은행 가서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돈 한 번 빌리시잖아요. 돈 한 번 빌리시면 여러분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저당권 설정하셔야 돼요? 근저당권 설정하셔야 돼요? 돈을 한 번 빌려요. 저당권 설정 등기 하셔야지. 근데 다 실무에서는 전부 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해요. 이유가 뭘까? 채권자인 은행이 유리하니까. 왜? 저당권의 경우에는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정돼 있어요. 아주 피담보채권의 그 범위 자체,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그럼 뭐 원본이라든지 그 이자라든지 지연배상도 1년치만 담보합니다. 이에 반해서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 포섭이 된다라면 그 전체를 담보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채권자인 은행이 유리하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근저당권 설정하는 건데, 사실은 저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근저당 하면 마이너스 통장 기억하세요. 계약기간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근저당권에서는 존속기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당권은 그냥 변제기고,
아시겠죠? 자, 계약기간 정 1월 1일부터 가령 12월 31일 계약기간 정했어. 그럼 1월 1일 날 빌릴 수도 있고 2월 1일 날 빌릴 3월 1일 날 빌릴 각각의 그 채권들 1월 1일 뭐 2월 1일 그 각각의 그 채권들을요 전부 다 근저당 하나가 담보를 해. 자, 근데 이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버리면 이제는 하나의 확정된 채권으로 정해져 버려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의 계약기간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는 확정된 하나의 채권으로 정해져 버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하나의 채권이 확정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근저당권의 경우에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이제 하나는 확정됐으니까 이제는 하나의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니까 저당권과 똑같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는 여러분 이 각각의 개별 채권들을 따로 양도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확정되기 전에는. 얘가 불가분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 얘가 불가분적으로 붙어서 하나의 근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이룬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만약에 확정되기 전에요. 이걸 통째로 넘깁니다. 여러분 통째로 넘기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계약양도 통째로 넘깁니다. 또는 계약 인수 같은 말입니다. 넘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도, 넘겨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수죠. 자, 그럼 계약 양도나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때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확정되기 전에 가령 2월 1일 채권, 3월 1일 그 개별 채권을 양도합니다. 개별 채권을 양도합니다. 확정되기 전에. 제가 아까 그랬죠. 불가분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고. 따로 떼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이제 불가하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확정이 돼버렸어. 피담보 채권이 이제 하나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확정된 채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 확정된 채권을 원인으로 이제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 가능하다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해 두시면 되느냐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 전부 다 왜 우리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양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권리는 자유롭게 양도, 일부 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전 등기, 일부 이전 등기가 다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되는데 얘만 안 된다. 얘만 안 된다. 그래서 얘만 안 된다는 거야.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이전 등기, 일부 이전 등기, 뭐 계약 양도를 이제 예를 들어서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당연히 옵니다. 확정되기 전에 뭐 계약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당연히 옵니다. 근데 얘는 안 돼. 확정되기 전에 개별 채권만 양도하는 겁니다. 채권만 뜯어내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가분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당연히 X고요. 그 다음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2월 1일 채권 중에서 그 중에서도 또 일부만 뜯어낸다 이 말이야. 가령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허용할 수 있다. 당연히 X입니다. 얘만 이전 등기 일부 이전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확정된 후에는 이제는 채권 양도, 확정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오다 이 말이죠. 또는 뭐 확정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확정된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당연히 옵니다. 얘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정리 잘 해 주셔야 됩니다. 4번 질문 다시 한번 볼게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확정되기 전에 제가 아까 확정되기 전에는 피담보 채권 양도 안 된다라고 했죠. 채권 하나만 뜯어내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옳은 지문이네. 4번이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5번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라 하더라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X네. 그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권리는요,
모르시는 분이 참 많으세요. 권리는 자유롭게 이전 양도 가능합니다. 권리는요. 따라서 권리를 양도할 때는 그 의무자의 동의 승낙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권리를 양도할 때는 뭐 의무자의 동의 승낙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권리를 양도할 때는. 다만 권리 중에서도요. 무슨 권리는 양도할 때 동의 승낙을 얻으셔야 되느냐면 임차권입니다. 우리 민법에서 임차권은요. 임대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해서 임차권은 이전, 즉 양도나 전대차 하실 때 임대인의 동의 승낙을 얻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임차권 제외하고 다른 권리들은 양도 이전 하실 때 동의 승낙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함정에 잘 안 빠지니까 출제자들이 물상 보증인인 경우에는 물상 보증인이 뭔지 아시죠? 돈은 아들이 빌려. 그래, 아들이 채무자. 근데 아버지는 저당권만 설정해줘요. 그 아버지 불쌍하다, 그죠? 돈은 아들이 빌리는데 아버지는 저당권만 설정해줘. 그걸 물상 보증인. 불쌍하니까 물상 보증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상 보증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를 양도할 때는 설정자가 설령 물상 보증인이라 하더라도 승낙 필요 없다라는 거. 무슨 권리만 양도할 때 승낙 필요하다고요? 임차권. 그래서 임차권은 이전 양도하실 때 임대인의 동의 승낙 필요합니다. 다만 임차권의 경우에도 특약 등기로 임대인이 동의 승낙을 내가 임차권 양도할 때 나는 굳이 동의 승낙 필요 없도록 특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 특약을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까지 한 경우에는 그때는 임대인의 동의 승낙은 또 필요 없습니다. 등기까지 한 경우에. 특약을 해서 등기까지 한 경우에. 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자, 3번 문제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가 없다. 옳은 지문이네요. 여러분,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 할 수 있고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못해요. 그럼 가령 내가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축하는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신축하는 즉시 소유자예요. 그럼 이미 물권자다. 그럼 물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가등기는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1번은 옳은 지문. 그 다음 2번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자, 가등기 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해요?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 제외하면 나머지 이해관계인. 자, 그럼 이해관계인도 가등기의 말소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강조드렸죠, 여러분. 가등기는 임시로 하는 등기라서 단독 신청에 특칙을 두고 있다. 가등기는 임시로 하는 등기라서요. 그래서 가등기 신청할 때도 단독 신청에 특칙을 두고 있고요. 가등기 말소 신청할 때도 역시 단독 신청에 특칙을 둡니다. 특히 가등기의 말소는요. 임시로 하는 등기 지우는 것에 불과하니까 더더욱 별거 아니다라고 해서 누구라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 명인, 즉 가등기 권리자 스스로 등기소를 찾아가서 등기관님 제 가등기 우리 매매계약 해지했으니까 제 가등기 좀 지워주세요 라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가등기 의무자나 심지어 이해관계인마저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만 첨부하시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 3번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 정보를 이제 청산 절차 거치시고 이제 담보가등기에서 본등기 하실 때 그걸 첨부 정보로 제공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3번 틀렸네. 3번이. 여러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직권으로 말소해요? 직권 말소는요? 29조 1호 29조 1호가 뭐죠? 관할 위반. 그 다음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그럼 29조 1호 2호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강행규정에 위배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법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들, 우리 법의 대원칙에 이렇게 위배가 되는 아주 중대한 하자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얘들은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각하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등기되면 안 되는데 등기관도 사람인지 실수로
강구하고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절대정보로서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3번은 첨부정보만 제대로 안 들어왔을 뿐이야. 첨부정보. 이건 29조 9호의 각하사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실체관계 부합한다면 얼마든지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오로지 29조 1호 2호의 경우에만 각하사유가 있지만 1호 2호 29조 그러니까 1호부터 11호가 전부 다 각하사유인데 1호 2호만 너무나도 하자가 중대하니까 얘들은 설령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직권으로 말소 지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3번이 틀렸고 그 다음 4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잠깐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과 매매. 이분이 이제 소유자. 자, 우리 가등기 권리자. 그럼 갑은 가등기 의무자네요. 자, 현재 을 앞으로 그래서 가등기가 됐어요. 가등기가 됐는데, 자, 이 상태에서 갑이 가령 이걸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제3취득자. 새로운 소유자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나중에 을이라는 사람은 이 가등기권자 을은 누구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누구를 본등기 의무자로 해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겠느냐 이 말이죠. 자기랑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갑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소유자 병입니까? 누구에게 매매대금을 줘야 될까요? 갑입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고요.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갑이 본등기의 의무자가 되어서요. 갑이 본등기의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의무자가 되어서 을 앞으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본등기 의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양도하더라도 본등기 의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직권으로 말소당할 사람이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가등기 이후의 등기, 직권 말소하거든요. 그래서 병은 직권으로 말소당할 사람이지 본등기 의무자 아니다. 자, 근데 얘랑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될 게, 그럼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 가등기권도 역시 재산권이니까 이걸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죠. 그래서 가령 정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정이라는 사람은 이제 가등기 양수인입니다. 새로운 가등기권자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권자는 여러분 을이에요, 정이에요? 을은 가등기권을 정에게 넘기고 이제 떠났어요. 이제 가등기권자는 누구예요? 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해야 될 권리자는 누굴까요? 정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세요. 본등기 의무자는 픽스.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 얘는 픽스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본등기 권리자는 얼마든지 예시당초 그 가등기 권리자가 반드시 본등기 권리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다. 그 가등기권도 재산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고 그 가등기권을 양수받은 그 양수인이 새로운 가등기권자가 이제 본등기의 권리자가 되는 거다. 라는 거. 자, 됐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 다시 보시면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에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그 소유자다. 아까 갑이다 이 말이죠. 맞다 그죠. 그 다음 5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제가 아까 여러분 가등기 임시로라는 등기에서 단독 신청에 특칙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의무자 승낙서 첨부해 주시거나 가등기 의무자로부터 매도인, 그래서 승낙서 받아서 혼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하시라고. 가등기 가처분, 가가 얼마나 혼자 하고 싶으면 야 오지마 가가 단독 신청.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은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으로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발부받아서 법원에 가서 발부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야 하며, 즉 통상의 말소 절차에 따라야 한다. 즉 무슨 이야기냐, 공동으로 말소 신청하시든 아니면 아까 가등기 말소 또한 단독 신청에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게 말소해야 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 방법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이 제도는요, 이건 어디에서 나온 제도냐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나온 제도예요. 부동산 등기법. 근데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왜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이걸 우리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거든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처분의 정식 명칭은 뭐죠?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이건 근거법이 뭐냐면 민사집행법이에요. 붙잡아 놓는다 이 말이거든. 가압류, 가처분 다 임시로 붙잡아 놓는 거고, 이제 경매개시 결정 얘는 이제 임시로 붙잡아 놓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압류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붙잡아 놓는다 이 말이죠. 이거의 근거법은 민사집행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했던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은 가처분 이후의 방법, 가처분 이에 대한 신청으로 말소할 수가 있어요. 이 가처분 잘못된 겁니다라고 해서 채무자가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해서 말소를 할 수가 있는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것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가등기 가처분 이건 우리 민사집행법에 따른 민사집행법에 따른 제도가 아니니까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이의 신청 방법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것들, 아까 여기서 말하는 가처분은 정식 명칭이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가처분 당하신 분, 가압류 당하신 분, 즉 채무자가 법원에 이거 가압류 잘못된 거예요. 채권자가 지금 허위 채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라고 이의 신청을 해서요. 법원의 그 재판부로부터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다시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을 해서 가처분 등기 지워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가등기 가처분 이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나온 제도니까 오로지 얘는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시든지 아니면 단독 신청 승낙서 첨부받아서 이제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시든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게 아니라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말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5번 질문 상당히 난이도 높은 질문인데 뭐 이런 질문들도 한번 등장한 적이 있으니까 사실 그 이후에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회 때 이제 출제됐던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를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올해가 33회 시험인데 그동안 32년 동안 안 나왔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3회 문제는 지금까지 출제됐던 32회의 이 기출 문제들의 지문의 새로운 짜깁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어렵게 출제됐던 우리 기출 문제의 내용들을 우리는 꼼꼼하게 짚고 정리하면서 이제 만점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금 하는 이 취지입니다. 지금. 만점 받기 프로젝트의 취지. 자, 1번 문제.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27의 기출문제 얘가 1번이란 말은 아니고요. 이제 첫 번째. 자, A 건물에 대해 갑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정 가등기를, 자, 가등기 시험에 나오면 가등기인지 가처분 등기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법리는 똑같아요. 가등기와 가처분 등기가 법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말소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등기 이외 등기는 이제 직권 말소인데 가처분 이외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입니다. 그래서 말소하는 방법이 달라요. 법리는 똑같습니다. 자, 3월 4일에 이제 가등기를 하였는데 갑이 위 가등기에 의해 10월 18일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였다. 자, A 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아까 가등기 이외 등기는 본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 이외 등기는 직권 말소거든요.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이제 물어보는 설문의 내용이네요. 자, 1번 보시면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갑이 누구예요? 갑이 가등기권자입니다. 그 가등기권자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네. 그럼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즉 먼저 전입신고하고 먼저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보다 먼저. 그러면 임차권 등기는 지금 7월 4일에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임차권 등기를 한 때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생겼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유지되는 겁니다. 따라서 설령 이 임차권 등기는 7월 4일에 했다 하더라도 가등기보다 이후에 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대항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에 불과한 거니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은 말소 불가. 그 다음 2번 2016년 3월 15일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7월 5일에 자 지금 가등기는 3월 4일에 됐다 그죠? 그런데 가압류가 언제 됐어요? 3월 15일에 됐네. 얘는 가등기 이후에 됐네요. 따라서 7월 5일에 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당연히 가등기 이후에 등기라 얘니까 가등기 이후에 등기니까 이건 당연히 직권말소고 그 원천인 가압류가 역시 가등기 이후에 됐으니까 그 가압류 등기 또한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직권으로 말소하네요. 2번이 답이다 그죠? 3번이랑 비교해 보세요. 2016년 2월 5일 등기된 근저당 가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그죠? 근저당이 먼저 설정됐으니까 따라서 7월 6일에 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 하더라도 얘는 가등기보다 이후에 됐다 하더라도 원천인 근저당이 가등기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요. 따라서 근저당을 말소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기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한 말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아예 말소 불가. 그 다음 4번과 5번이 이제 이 내용이 우리 사실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작년에. 위 가등기상의 권리를, 우리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나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즉, 가등기권 자체에 대해서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했다라는 거지. 가등기권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두고 있어요. 뭐 이유는 당연하죠. 법은 항상 공평이니까. 가등기권 자체에 대해서 내가 가압류를 해뒀는데 얘가 잔금 치르고 본등기 하게 되면 그 가압류마저도 직권으로 말소한다면 결국 가등기권자한테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은 돈 못 받는다 소린데 아니 가등기권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권리라고 가등기권자에게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은 돈 못 받는다는 결론은 말도 안 되는 결론이죠. 따라서 그 가등기권 자체에 대해서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했으면 이건 당연히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답이겠다 그죠? 자 2번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자 소유권 일부 이전 소유권 일부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지분. 그러면 지분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이 말이거든. 그럼 지분 이전 등기란 건 전제 자체가 뭐냐면 지분 이전 등기는 이 전제 자체가요 공유관계임을 전제로 합니다. 왜? 합유는 지분 등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합유는 지분 등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유는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게 없어. 지분 등기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합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 양도됐을 때 합유도 지분을 양도할 수는 있거든요. 전원 동의 얻어서. 이전 양도됐을 때는 그때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합니다. 합유의 경우에는 아예 지분 등기가 없으니까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게 없어요. 그럼 이건 공유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죠. 따라서 공유관계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분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 2번. 2번 지문이 올해 시험에도 출제가 아주 유력한 내용이에요.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자, 임차권. 얘는 전세권이랑 달라. 순수 용의권입니다. 전세권은 순수 용의권이 아니에요. 담보권의 성질도 같이 가집니다. 근데 임차권은 순수 용의권이니까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면요. 아예 권리 자체가 없어요. 즉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임차권 나오면 보증금은 생각하지 마세요. 보증금은 전혀 별개의 권리야. 임차권이라는 것 자체는 순수 용의권입니다. 오로지 쓸 수 있는 권능으로만 될 수 있는 구성되어 있는 권리거든요.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임차권은 완전히 소멸해버리니까 따라서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 이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전을 하고요? 전대차를 합니까? 따라서 소멸하게 되면 아예 임차권은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가 불가하다라는 거.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이미 임차권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합니다. 임차권은
여러분 우리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아시죠? 임차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나온 제도거든요. 그럼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니까 따라서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절대로 이전 등기나 전대차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바로 틀렸네요. 중요해요. 3번. 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우리 아까 앞에서도 오늘 조금 전에 보셨다 그죠? 비금전 채권. 자, 비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채권액과 채무자는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필수적 기록사항이니까 그 비금전 채권을 평가한 금액으로,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해 주셔야 되고, 그걸 보고 우리 등기관은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의 경우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반드시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3번은 맞고.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시에, 자, 지역권 설정 등기 할 때요, 승용지 소유자가 공작물 설치 의무 부담을 약정했다, 특약에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공작물 설치 의무 부담은요, 누가 하셔야 될까? 이거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항상 법은 공평이야. 그러면 요역지 소유자가 공작물 설치를 하셔야 될까?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입니다. 지역권자가 하셔야 될까? 지역권 설정자가 하셔야 될까? 원칙은요. 원칙은 지역권자가 하셔야 되겠지. 아니, 지역권 설정자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땅도 내줘야 되고 공작물도 설치해줘야 되고, 예, 그건 말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은 이제 지역권자가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걸 특약으로 지역권 설정자가 공작물을 설치 의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물론 이 경우에 지료를 더 받든지 하겠죠. 자, 어쨌든 그런 약정, 특약입니다.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별도로 부기등기, 따로 부기등기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한꺼번에 같이 기재하는 겁니다. 따로 부기등기 한다는 규정 없으면요, 그 해당 등기할 때 그냥 한꺼번에 같이 기타 상란에 같이 등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이나 위약금 특약 역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전세권 설정 등기 하실 때 한꺼번에 기타 상란에 같이 기재하는 것이지 별도로 따로 부기등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특약으로서 부기등기 하는 경우 하면 항공권 외우셔야 돼. 환매 특약,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권리소멸 특약, 비행기 항공권 생각하시면서 항공권 외우시고, 다만 우리 특별법에서, 아까 항공권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 특별법인 주택법에서 금지사항 등기는, 그 금지사항 등기는 역시 부기등기 한다라고 이 주택법이라는 특별법에서 또 규정을 둡니다. 자, 그래서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맞네요. 물론 임의적 기록사항이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우리 지역권에 있어서 필수적 기록사항은 요목범위입니다. 요역지 표시, 목적과 범위. 그 외 나머지는 이제 임의적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구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서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대지권의 사후 취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현재 우리 법에서는 이 대지권의 사후 취득도 가능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아파트를 이제 지으시는 그 건설회사가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를 아직 이 법적인 권리를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취득해서 그 수분양자, 분양받으신 분한테 넘겨주기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대지권의 사후 취득이라고 해요. 자, 그럼 다시 보시면 구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이제 건물만 양도했다 이 말이죠. 아직 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나중에 취득해서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때는 현재 구분 건물 소유 명의인과 공동으로, 당연히 권리가 관한 등기니까 공동으로 나중에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네요. 그래서 5번 지문은 이제 결론은 대지권의 사후 취득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분양자가 그 현재 분양받으신 분, 현재 구분 건물 소유 명의인가 공동으로 대지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됐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상당히 문제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던 내용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어려운 문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요즘 특강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요,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소리를 별로 들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곧 이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